내 아들 죽자마자 너만 100억 들고 살아남았잖아. 그 돈이 그렇게 욕심이 났니? 나는 그 여자를 도망친 며느리라 믿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미워하며 살았다. 그날 모든 오해가 시작됐다.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해로 시작해 이해로 끝나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죽고 10년 100억과 함께 사라진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돈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 말을 먼저 꺼낸 건 장례식장 직원도 친척도 아닌 은행 창구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고 손바닥 안쪽이 식어갔습니다. 그 돈. 사람들은 그걸 며느리가 들고 도망친 돈이라고 불렀고 나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병실 창가로 들어오던 햇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이라는 말 뒤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울었고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관이 나갈 때도 흙이 덮일 때도 내 눈은 끝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들이 정말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옷만 가지런히 걸린 채 그녀의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큰 돈 들고 갔다면서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을 부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도망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쉬웠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만들어 두었다던 그 통장. 나는 그걸 꺼내볼 때마다 손이 떨렸고 결국 다시 밀어넣곤 했습니다. 열어보면 아들이 살아있던 시간까지 함께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나는 부엌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니? 그 질문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분노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은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서 멈춘 채 매일 같은 기억을 되짚을 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고 나는 여전히 그 통장을 닫아둔 채 살고 있습니다. 열지 않는 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마주칠 일도 다시 흔들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로비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죽였던 얼굴을. 그리고 그 순간 내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내 목구멍이 먼저 잠겼습니다. 숨이 들어오는데도 공기가 없는 것 같았고 다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지더니 오직 내 귀에는 심장 소리만 둥둥 울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10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부정이 그날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떨리는 손으로 인사하던 그 여자. 그런데 지금은 낯설 만큼 마르고 눈이 깊게 꺼져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다니 웃기죠. 도망쳐야 했던 사람은 그 여자라고 나는 10년 동안 믿어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발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이 내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겁먹은 눈도 아니고 뻔뻔한 눈도 아니었습니다. 들켰다는 얼굴도 아니었고요. 그건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래, 연기겠지. 동정심을 사려는 거겠지.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지난 10년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며 버틴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단단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나는 매일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살았지만 진짜로 괜찮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여자 잊으셔야 해요. 요즘 세상에 돈 앞에서 가족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드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말들이 따뜻하게 들린 건 딱 하루였습니다. 이틀째부터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더 찢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 속에는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조롱이 섞여 있었고 내가 며느리 하나도 못 붙잡은 어머니라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친정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집은 원래도 우리와 가까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나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안 돼. 그 애는 그런 애 아니야. 내가 알아. 그 말을 믿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시장 골목에서 비슷한 목소리만 들어도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도 심지어 나를 위로하던 사람들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찾고 있어? 그만 좀 해. 내가 더 병나.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나는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족이라는 흔적이 그 여자에게 훔쳐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밤마다 나는 아들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 여자를 믿었니? 왜 하필 그날 너는 떠났니? 왜 나만 남겼니? 그런데 그 질문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악하다. 그 여자는 도망쳤다. 그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 결론으로 버텼습니다. 원망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움은 때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병원 로비에서 그 여자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 안쪽 살이 씹혔고 짠맛이 퍼졌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가방 끈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내디디려 했습니다. 가서 물어봐야 해. 왜 그랬는지, 대체 왜? 그런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던질 말은 수백 개였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옆 출입문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도망치는 걸까요? 내 가슴에서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넌 늘 그랬지. 나는 뒤쫓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여자의 팔목에서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흉터, 내가 모르는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가 집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갔던 그날 내가 병실에서 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흉터가 왜 아직도 그렇게 선명한지. 저 흉터는 10년 전 그대로인데 나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흔적도 흐려지는 법인데 그 흉터만은 마치 어제 생긴 것처럼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붙들고 있던 확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고 사라지기 직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잔인하게 찢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기다린 건 복수의 순간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왜라는 질문에 답해줄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로 죄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인지. 그 여자가 사라진 문 앞에서 내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그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끝을 보자. 내가 10년 동안 미뤄둔 질문의 끝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데 내 숨만 제자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결국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박히자 마음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또 10년을 미룰 거야. 그 생각이 나를 밀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쪽문, 엘리베이터로 바로 이어지는 길. 그 여자는 이미 몇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속도처럼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갔습니다. 내 목소리였는데도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도망치네.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층도 아래층도 아닌 주차장 버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나는 그녀의 뒤에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도망칠 거면 그날처럼 가버려. 그 말은 원래 이렇게 나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낯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 밑에 깊게 패인 그림자.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부를 자격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니? 내 말은 차가웠고 준비된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속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간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지난 10년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비웃고 싶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장례 끝나자마자 사라진 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가방 끈을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이상하게도 화가 조금 식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피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이 또 나를 자극했습니다. 또 숨기는구나. 또 혼자 결정하는구나. 그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차로 조금만 가요. 아무도 없는 곳이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싫다고 말할 이유도 돌아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차에 올랐고 나는 그녀의 낡은 차를 따라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그 건물은 아들을 처음 안고 나왔던 날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해. 듣고 나서 미워하든 용서하든 하자. 차는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 없는 주차장에 멈춰 섰고 엔진 소리가 꺼지자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물은 어둡게 흐르고 있었고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녀가 입을 열다 말고 다시 닫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왜 그랬니?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꼭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야 실감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확신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접힌 자국이 많은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를 두 손으로 쥔 채 그녀는 내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드리려고 1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르는데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거라는 걸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일 뿐일 텐데 내 손목이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나는 바로 열지 못하고 그저 봉투의 모서리를 매만졌습니다. 낡은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걸리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으시면 그럴 자격도 있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자격? 도망칠 자격 같은 건 이미 10년 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은행 로고, 낯익은 날짜, 그리고 내 시야가 그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강바람이 세게 불었는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놓칠까봐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니?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이 동시에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정우 씨 어머니 아들이 직접 준비한 거였어요. 그 말에 내 귀가 울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비밀을 남길 아이도 아내에게 짐을 지울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겼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서류 중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우 씨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몸이 오래 못 간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웃던 아이였습니다.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땅으로 떨어져 얼룩만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질까 봐요. 정우 씨는 그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그날 왜 사라졌는데? 장례 끝나자마자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정우 씨가 부탁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웃음 같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웃을 상황도 웃을 마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움받는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며느리로 남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분노의 대상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서명. 분명히 내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너는 나한테 왜 그랬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한 질문이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직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어머니가 들으시면 더 아플지도 몰라요. 5챕터 아들이 남긴 조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안쪽에 아직 꺼내지 않은 종이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이건 언제 적힌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병원에서요. 어머니가 오시기 전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시기 전날. 나는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야지 하고 미뤘고 그 내일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삐뚤었지만 끝은 늘 반듯하게 마무리하던 그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읽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만 더듬듯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께는 당분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버티는 분이지만 참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문장이 여기서 한번 끊겼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어머니가 살아가셔야 하니까 원망할 사람이 하나쯤은 필요할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원망할 사람. 그게 며느리였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내 입에서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어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저앉는 걸 상상하는 게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치마를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아들이 원한 대로 살았구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분노하며 버텼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왜 당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 돈을 그냥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이라도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스스로 묻는 날이 오면 그때 이 모든 걸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까지 꼭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아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악역으로 남아있으라고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망친 며느리, 돈 들고 튄 여자, 아들의 죽음에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 그 모든 이름을 그녀가 스스로 뒤집어 쓰고 살아왔다는 걸 나는 이제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10년을 내가 물었습니다. 버텼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변명도 못했고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겠구나. 나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마치 방금 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을 때 그때 이 모든 걸 전해주세요.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고 눈앞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끝까지 나만 생각했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 울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미워한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던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들이 남긴 조건에는 아직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더 아픈 게 남아 있다고? 이미 충분히 아픈데도? 강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나는 서류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내 심장 바로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분노 대신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내가 정말로 용서해야 할 사람이 며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으려던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안쪽에 아직 꺼내지 않은 종이가 하나 더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정우는 늘 그랬습니다. 말을 아끼되 남길 건 반드시 남기던 아이였습니다. 이건 언제 적힌 거예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종이에 적힌 내용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요.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왔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내일이 정우에게는 오지 않았다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자음은 조금 크게, 모음은 유난히 반듯하게 쓰던 그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읽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만 아주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는 당분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지만 참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읽는 데만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나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쉽게 무너질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어머니가 살아가셔야 하니까 어머니에게는 원망할 대상이 하나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원망할 대상, 그게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나를 위해서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어머니가 자기를 잃고 주저앉을까봐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워할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치마를 타고 올라왔지만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우가 계획한 대로 살아왔구나. 원망하며 버텼고 미워하며 하루를 넘겼고 그 미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은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니?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정우 씨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녀는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여자가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 묻는 날이 오면 그때 이 모든 걸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 질문을 꺼내기까지 나는 꼭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제가 악역으로 남아있으라고요. 도망친 며느리로, 돈 들고 튄 사람으로. 그 말이 내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던졌던 말들, 수군거림, 동정, 비난. 그 모든 걸 이 여자가 혼자서 견뎌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1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야?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변명도 할 수 없었고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을 보고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겠구나. 나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우의 글씨가 마치 지금 내 앞에서 말을 거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을 때 그때 이 모든 걸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고 눈앞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정우야.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소리내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불렀던 이름을요. 이 아이는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까지 나만 살리려고 했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 울음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미워한 사람은 이 여자가 아니었고 어쩌면 아무것도 몰랐던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늘 조건을 남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도 아직 마지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가의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글씨가 아직도 손바닥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의 태도는 늘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미룰 힘도 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정우 씨가 왜 그 돈을 남겼는지, 왜 제가 그 돈을 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많이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쓰던 수첩이라는 걸 나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정우 씨는 병으로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 말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늘 듣고 싶지 않을 때 시작되니까요. 정우 씨는 몇 년 전부터 자기 이름으로 묶인 돈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남의 일이었는데 자기 이름이 올라간 순간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 됐대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증, 명의, 책임. 정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100억? 내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우 씨 돈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니었어요. 잘못 건드리면 어머니 인생까지 같이 끌려 들어갈 돈이었어요. 그 말이 이해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가 왜 나 몰래 준비했는지, 왜 그 돈을 내 이름으로 두지 않았는지, 왜 장례가 끝나자마자 모든 걸 정리했는지. 정우 씨가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이 남아있으면 어머니 인생이 끝나요. 차라리 사람들이 나를 욕하게 두세요. 어머니가 욕먹는 건 난 못 봐요. 그 말을 전하는 순간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음 같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욕하던 그 100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남기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떼어내야 할 돈, 멀리 보내야 할 돈, 어머니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야 할 돈. 그래서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머니가 그 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그 여자가 욕심 때문에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그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사실은 정우가 나를 살리기 위해 짜놓은 마지막 울타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정우는? 내가 겨우 물었습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었던 거니?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것도요. 그 말에 가슴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정우의 선택도, 며느리의 침묵도, 100억의 진짜 이유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버티지 않았습니다. 버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처음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정우에게인지, 이 여자에게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인지. 며느리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무너지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분노는 정우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남긴 마지막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거짓말을 끝내고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 용서가 아니라 사과였다는 것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렀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인지 숨인지 무엇이 목을 막는지 모른 채 그저 한 번씩 하하고 새어나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사람은 울음이 터지는 순간에도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내 귀를 더 아프게 때렸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우 씨가 하나 더 남겼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겼다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정우는 떠났는데 정우가 남긴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올수록 나는 더 깊이 죄인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걸 들려드릴까 말까?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그녀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켜고 무엇인가를 찾아 누르는데 손끝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음성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도망친 며느리로 끝까지 미워해도 언젠가 한 번은 정우 씨 목소리로만이라도 진실을 들으셔야 한다고.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물건인데 그 안에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틀어.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틀어봐. 제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의 잡음이 흘렀습니다. 숨소리 같은 것이 마이크를 스쳤고 그 다음 아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보 들려? 내가 오늘은 좀 힘이 없네. 내 아들 정우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뻗어 휴대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를 손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요. 정우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말하지 마. 우리 엄마는 참는 게 습관이야. 참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이라서.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끝까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버티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그 100억은 축복 아니야. 독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 독이 나에게 닿으면 내 삶까지 무너질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내가 못 막으면 어머니가 다 떠안게 돼. 그건 안 돼. 정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한 번 섞였고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그 끊기는 순간마다 내 심장이 같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부탁이 있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욕할 거야. 도망갔다고, 돈 들고 튀었다고, 온 세상이 너를 악마로 만들 거야. 며느리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무너졌을지 나는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해. 엄마는 원망할 사람이 있어야 살아. 그리고 그 원망이 엄마를 살릴 거야. 미안해. 너한테 그런 역할을 맡겨서. 그 문장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우야. 내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로 부르는 순간 정우가 다시 죽는 것 같아서 나는 그동안 입을 닫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여기 있어.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는데 왜 그걸 혼자 정했니? 아들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너를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에게 미안해야 한다고. 그게 우리 엄마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리고 엄마가 언젠가 너를 끌어안게 되면 그때 나도 편해질 것 같아. 여보 고마워. 내 엄마 부탁해. 음성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조용히 멈췄고 바람 소리만 다시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고 소리를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참았던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미워했는데.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은 마치 10년 동안 한 번도 소리 내지 못했던 울음이 이제야 허락받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팔목의 흉터가 손끝에 닿았고 그 감촉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말했다.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정우가 우리를 살리려고.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걸 그 순간 또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를 악역으로 만들고 내가 살겠다고 너를 죽였구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는 해야겠어. 정우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숙제가 그거라면 나는 해야겠어. 나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내가 먼저 그 여자를 끌어안는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정우의 목소리가 내 등을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내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애도였고 살아남은 두 사람의 화해였으며 정우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단 하나의 장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는 순간에도 정우의 마지막 조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주차장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마치 우리가 이 순간을 맞이하길 기다렸다는 것처럼요. 그날 밤 강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차 불빛도 사람 소리도 사라지고 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낮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아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순간 같아서 조금만 더 버티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바로 옆에 서서 우리 둘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녀가 내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정우 씨는 그 돈을 없애고 싶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고르듯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은 처음부터 정우 씨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이 바로 이해되지 않아 그녀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우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람들 돈이 잘못 흘러간 일이 있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전부 잃은 어르신들이 있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아들이 왜 그 돈을 독같은 돈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가 가져서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 손에 있어도 안 되고 어머니 손에 가도 더더욱 안 되는 돈이었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정우가 왜 나 몰래 모든 걸 준비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정우 씨는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이 돈이 남아있으면 엄마 인생이 같이 무너져. 차라리 아무도 안 가지는 게 낫다. 정우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남겨질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도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사람들 시선이 전부 저한테 쏠려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돈이랑 그 사람들한테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도망자가 아니라 정우 대신 욕을 떠안은 사람이었고 정우가 남긴 일을 끝까지 맡은 사람이었다는 걸요. 10년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있었어요. 한 번도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려운 말은 없었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름과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 돈은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거예요. 나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바라봤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금액보다 그 아래 적힌 날짜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하루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 졸였을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돈으로 잘못을 덮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 인생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도망자도 아니고 누군가 눈치 보면서 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자기를 눌러왔는지 이제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 10년을 혼자 너무 고생했다. 정우 대신도 아니고 내 대신도 아니고
그 한마디에 그 아이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붙잡는 품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내어주는 품으로요. 이제는 집에 와라. 내가 말했습니다. 정우 아내로가 아니라, 도망친 며느리로도 아니라, 그냥 내 식구로. 그날 밤 집불을 켜고 들어왔을 때 집이 처음으로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정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남긴 일 사람들한테 제대로 갔다. 그리고 남은 사람도 이제는 산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정우 없이도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내일을.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헛되지 않았겠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은 따뜻한 밤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